이제 진행할 내용은요. 드디어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PPT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오류가 있어서요. PDF로 변환을 해서 판서를 하는데 이 경우에 조금 이게 PPT보다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직선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를 알아가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용어가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기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공지능이 오늘날 이제 21세기에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여러 가지 그 변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좀 낙관적으로 잘 받아들였고요. 또 때로는 그렇지 않고 암흑기가 오기도 했었고, 자,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뭐 이제 신경망이라고 하는 딥러닝이 이제 개발되면서 그야말로 인공지능이 이제 붐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또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 두 번째 후반부에는요. 이제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은 뭐 여러 유형으로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우리가 그 사람 같은 정말 이제 존재로 비교를 한다면 저희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약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위크 AI, 그다음에 강 인공지능, 스트롱 AI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강 인공지능을 우리가 뭐 또 AGI라는 식으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뒤에서 또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 개념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말씀을 이제 후반부에 드리려고 하고요. 이건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하자면 인공지능에 대한 과거부터 오늘날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미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를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은 등장한 지 아주 최근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등장한 지 꽤 됐습니다. 대략 한 반세기 정도? 거의 한 지금 50년에 처음으로 그때 우리가 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70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사가 오래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되지 않은 신학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기술, 이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익숙해져 있고요. 또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핸드폰에도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강의실에도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집에 있는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 냉장고, 인공지능 뭐 에어컨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되어 있죠.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사물의 인식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사물 인식하는 마치 사람의 눈처럼요. 뿐만 아니고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또 인간의 성향에 맞춰서 물건을 추천해주는 자 이런 기술들이 지금 계속 개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과거처럼 판서가 조금 안 되긴 하는데 조금 네 제가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네 판서가 잘 안 되네요. 결국은 우리가 한마디로 줄이자면 우리가 삶의 네 삶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요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정의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또 의료 분야에서는 어떤 의료인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도움을 준다고 해서 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우리는 단순히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넘어서요. 많은 분야에서 의사결정, 예를 들면 주식을 투자해야 할지, 뭐 부동산을 사야 될지, 환자를 치료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용어 자체를 보면요. 1956년에 이거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유명한 다트머스 대학에서 10명의 과학자가 모여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컨퍼런스를 열게 됩니다. 컨퍼런스는 뭐냐면 학술대회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거 역사 속에서 이 다트머스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는요. 이게 하루나 이틀 만에 한 게 아니라 자그마치 2달이나 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 자입니다. 네, 2달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끔찍하죠. 이 지금 남자 5명, 원래 10명이에요. 여기 5명만 나와 있는데 10명이서 합숙하면서 2달 동안 인공지능이라는 게 뭔지 세미나를 한 겁니다. MT도 아니고. 끔찍한 일이죠. 예. 하지만 다행인 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었고요. 저렇게 젊은 분들이셨는데 뭐 어찌됐건 끔찍한 일입니다. 자, 보시면 자, 그때 그럼 2달 동안 뭘 얘기했냐? 자, 뭘 얘기했냐면요. 바로 이 사람 때문에 모인 거였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자, 그 유명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튜링이라는 사람이 1950년에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합니다. 자, 그 논문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컴퓨팅 기기, 그러니까 컴퓨터가 과연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건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컴퓨터가 결국 지능이라는 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자, 지능을 어떻게 인간의 생각을 부여할 수 있는지 기계에다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이 논문에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각하는 기계가 뭐냐? 결국 생각하는 기계라는 게 AI잖아요. 자, 그러면서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10명이 이제 이 사람의 광팬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 그래서 앨런 튜닝이 추종자들 10명이서 종교단체처럼 모여서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라고 2달 동안 자그마치 기나긴 이제 세미나처럼 한 거죠. 이렇게 2달 동안 한 거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걸 컨퍼런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트마트 컨퍼런스는 실제로 10명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2달 동안 어떤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용어의 기원이 됐고요. 자,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용어는요. 이제 그 존 매커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존 매커시가 결국은 이 그룹의 리더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1955년도에 존 매커시가 원래는 인지과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자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융합하듯이 이 심리학자였어요, 사실은. 심리학자면서 컴퓨터를 좀 하는 그런 심리학자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보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추상화 이런 뭐 제가 용어들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꼭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추상화라는 개념도 이 당시에 10명이서 정의를 한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도대체 인간 같은 방식으로 기계가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이제 기원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1956년이다. 다트머스 웨이 이런 것 좀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씬으로 넘어갈게요. 씬이라는 게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저렇게 등장했습니다. 1950년도에. 자,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무지하게 발전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장면은 1900 이거 좀 타자가 좀 잘 안 되는데 저기 판서가 1956년 아까 56년 등장했죠? 우리가 다트머스 웨어가 56년 했잖아요. 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것 좀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별표 치시고 1974년까지예요. 자, 이 연도 중요합니다. 자, 1974년도까지. 자, 요 시기를 우리는 이제 초기 발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시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이제 발전이 됐느냐? 인공지능 역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건 우리가 뭘 먼저 살펴보셔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먼저 살펴보시겠어요? 자, 이때 사람들은 뭘 살펴보셨냐면
자, 인간 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 지능. 인간 지능.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우리가 알려면 지능이라는 거 먼저 정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인공지능이 뭔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처음에 이 초기 발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요 지능에 대해서, 이 간자입니다, 간자. 지능에 대해서 공부했던 사람들이니까 맞습니다. 심리학자들 아니면 신경 생리학자들이에요. 자, 생리학이란 게 뭐냐? 생리학은 해부 생리라고 우리가 그냥 부르는데, 생리학은 어떤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기관에서 기관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통틀어서 공부하는 걸 생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부학은 고정된 구조고요. 생리학은 이런 고정된 구조에서 예를 들면 신경이 움직이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 자, 지금 처음에 보이는 요 할아버지, 워런 맥컬록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자, 요 할아버지는 원래 전산 신경과학 분야, 그러니까 사실은 컴퓨터도 좀 하면서 원래는 신경과학을 하셨던 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보시는 요 사람은 누구냐면요. 여기 밑에 지금 나와 있죠. 월터 피츠라는 사람인데, 자,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논문을 하나 냅니다. 그래서 논문을 뭘 냈느냐? 자, 뇌세포의 작용을 모델링한 논문을 낸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있네요. 제가 가능하면 판서가 좀 잘 안 돼서 이렇게 줄로 꺼드릴게요. 사람이, 자, 이걸 한 거예요. 뇌세포의 작용을 모델링한 논문. 자, 지금 여러분들 요걸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공지능, AI, 뭐 또는 딥러닝 이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이제 DL이라고만 쓸게요. 딥러닝의 약자입니다. 자, 딥러닝은, 인공지능은 뭘 모방했습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시간에, 자, 사람의 뇌 신경계를 모방한 거예요. 즉 뉴런 같은 것들을 모방한 겁니다. 자, 이거는 이 사람이, 워런 맥콜록이라는 사람하고 월터 피츠라는 이 사람이 쓴 논문에서 사실은 처음으로 이분들이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별거 아니었습니다. 자, 뇌세포의 작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얘기를 했냐면요. 자, 신경세포가 우리가 뉴런이라는 걸로 이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런의 작용을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 논리로 설명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자, 요 초기 발전기는 인간 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워런 맥콜록이랑 월터 피츠라는 사람이, 자, 뇌세포 작용, 즉 뉴런을 모방한 어떤 계산 과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다? 이진 논리 모델이다. 자, 우리가 영어로 좀 있어 보이게 하려면 바이너리라고 얘기해요. 이런 경우에. 이 전문 용어죠. 업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바이너리, 이진법이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컴퓨터가 0과 1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0, 1 간단합니다. 이진 논리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질병이 있다 없다, yes or no로 우리가 구분하는 걸 이진법이라고 하잖아요. 자, 남자다 여자다. 자, 이거 만약에 AI식으로 본다면 이 사람이 남자일 가능성과 이 사람이 여자일 가능성을 각각 계산해서, 예, 남자에 속하는지 여자에 속하는지, 이게 인간의 뇌세포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수염도 있고 안경을 쓰고 남자죠. 이 사람을 여자로 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럼 백병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진 논리 모델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이게 지금 요게 지금 여러분들 그 수업 자료가 짧잖아요. 요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요 시기에. 이 인물 위주로 지금 스토리를 제가 들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자, 요 장면에서, 요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사람은 바로 프랭크 로젠블렛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로젠블렛은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요. 자, 앞에 우리가 이진 논리 모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이진 모델 논리는 결국 인간의 학습, 그러니까 결국 뇌세포가 연결된, 인간은 어떻게 학습하냐면 요런 뉴런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잘 그림이 안 그려져서 그러는데, 이게 뉴런이에요, 뉴런. 뉴런이 여러 개가 합쳐져 있으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 아니에요. 시냅스 들으셨죠? 시냅스. 시냅스라는 게 뉴런의 연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런에서 이 뉴런으로 전달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뿌리는 과정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이 시냅스를 모방해서요.
자, 웨이트, 가중값이라는 거를 이 사람이 처음으로 용어를 개발을 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쳐주세요. 가중값. 자, 가중값이란 뭐냐 하면 이게 좀 판서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옆에 한번 써볼게요. 뭐가 있냐면 이런 식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x라고 하면 뭔가 투입되는 변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input 또는 투입된다. 자, 투입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뭘 집어넣는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y는 우리가 자, 컴퓨터나 통계나 뭐 데이터나 전부 다 y는 뭐라고 그래요? 자, 투입이 됐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결과. 자, 그래서 우리가 x를 원인, y를 결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저기 뭐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에서는 x가 딱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이걸 그냥 투입 변수, input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과는 영어로 output이잖아요. 자, 예를 들면 그러면 x2, x3, 뭐 이게 3에 3이에요. 쭉쭉쭉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학에서는 여러 개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xn개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그 수학에서는 xn 보면 놀라지 마시고 그냥 1, 2, 3, 4 이거 쭉쭉쭉 있구나. 여러 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면 x개가 여러 개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y까지 가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게 신경망 구조란 말이에요. 신경망. 그러니까 뉴런도 보시면 자, 우리가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우리가 신체 기관인 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손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움직임이라는 게 결과고 자, 어떤 뉴런에서 처음으로 자, 뭘 움직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활성화가 돼서 뉴런이 전달이 되면서 손이 움직이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가중값이란 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 수학이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어려운데 W라고 해요. W. W 뭡니까? W는 웨이트. 영어로 웨이트고 우리나라 말로 가중값이라고 합니다. 자, 가중값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판서가 되게 안 되네요. 네, 가중이에요. 가중. 자, 가중값이 뭐냐? 자, 제가 만약에 Y 결과를 만약에 암이라고 해봅시다. 암. 자, 암에 걸리는 원인을 파악하고 싶어서 제가 X를 X1부터 XN개, X니까 여러 개의 그 원인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원인으로 추정되는 어떤 것들을 집어넣었어요. 자, 예를 들면 X1은 담배예요, 담배. 담만 쓸게요. 이거 지금 판서가 안 돼서. 자, X2는 뭐가 있을까요? 뭐 머리카락 색깔. 예, X3는 뭐가 있을까요? 입술 색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암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걸 갖고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암에 영향을 미치는 걸 하나 찾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보셔도 당연히 머리카락 색깔이나 입술 색깔보다는 당연히 흡연이 지금 이제 익히 알려져 있는 과학이니까 흡연이 당연히 암에 미칠 수 있는 이 강도가 크겠죠. 자, 요 강도들을 가중값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입술 색깔 같은 건 암하고는 관계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연결 강도가 약할 거 아니에요. 맞죠? X3에서 이걸 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어렵게 얘기한다고요. X3에서 Y까지 가는 요 웨이트가 약하다. 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거를 한국말로 풀면 자, 이게 X에는 암의 원인을 쭉 놓고 Y를 암이라고 가정했을 때 입술 색깔은 암에 영향을 미치는 게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미미하다는 표현을 수치로 얘기하는 게 가중값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이게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좀 어렵게 배우시면 무지하게 어렵게 배우는데 나중에 퍼셉트론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퍼셉트론. 자, 퍼셉트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런 선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중값을 적용해서 요 선의 중요도가 다 다르더라. 자, 결국은 암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이 하나는 아니겠죠. 자, 하나면 당연히 이 중에선 담배 X1이 되겠지만 자, 예를 들면 뭐 여기 음주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X4가 음주라고 칩시다. 그러면 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 두 개만 딱 뽑아라 라고 하면 담배하고 술을 꼽을 거 아닙니까? 머리카락 색깔이나 입술 색깔을 꼽지는 않을 거예요. AI가 학습을 하면.
자, 요런 가중값을 적용한.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요. 제가 이 수업에서는 무지하게 길게 설명은 못 드리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좀 다른 교양 수업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이 신경심리학하고 요 AI하고 적용해서 요 지금 처음 원래 이게 워런 매클로 다음에 헵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헵의 이 신경망 이론을 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신경계 공부를 하시잖아요. 좀 의학 쪽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게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신경계 뉴런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자, 사과라고 하는 거 눈으로 본다 봐봐요. Y가 사과예요. 사과라는 사물을 X가 만약에 눈 시각 세포라고 볼게요. 시각 세포. 그러면 시각 세포 중에서는 시각 세포, 후각 세포, 촉각 세포라고 봅시다. 그러면 X1은 시각 세포니까 빨간색이다, 둥글다. 이걸 눈으로 보겠죠? 자, 뇌로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후각 세포니까 뭐 향긋한 향이 나. 촉각 세포는 단단해. 얘네 X1, 2, 3 합치면 사과다. 뇌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얘가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제가 그냥 중요한 걸 일단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지금까지는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게 가능하면 이해하시면 좋으니까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요 슬라이드를 정리하자면 자, 인공지능이 1956년에 이제 그 다트머스회에서 등장하면서 74년까지 무지하게 발전했다. 자, 발전했는데 이 시기에 왜 발전했냐? 자, 인간지능에 대한 어떤 신경심리학자들의 연구들이 있었고 하필이면 또 이 사람들은 컴퓨터에도 좀 능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무슨 성과를 냈냐? 자, 이진 논리 모델에 의한 뇌세포 작용을 비슷하게 따라 만든 이진 논리 모델을 만들었다. 자, Y냐 N이냐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요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프랭크 로젠블렛이라는 사람이 자, 퍼셉트론이라는 이론을 발표했다는 퍼셉트론이 뭐냐? 자, X가 여러 개고 Y로 가는데 요 연결의 가중치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이게 당시에 굉장히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 로젠블렛이 요 사진은 없는데 로젠블렛이 이거를 가지고요. 처음에 이 옛날 시기에 이 막 1960년대 막 저기 뭐죠? 막 우리나라 이제 그 2차 대전 끝났을 때예요. 이거 우리나라 한국 전쟁 끝나고 뭐 베트남 전쟁 시작도 안 해서 그 시절에 이 로젠블렛이 뭘 했냐면 자, 이 퍼셉트론을 가지고요. 원 모양이냐, 둥근 모양이냐, 삼각형이냐 요걸 구별하는 이미지 구별하는 예, 그 AI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증명을 했어요. 자, 이게 퍼셉트론이야 얘들아 라고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그때 1960년대에 그때 깜짝 놀랍게도 그 타임즈 아시죠? 타임즈 여러분들 타임즈 뉴욕 타임즈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뭐라고 기사가 나왔냐면 앞으로요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할 거다. 이제는 탁 인공지능의 렌즈에 뭐 비치기만 하면 다 바로바로 척척척 지금처럼요. 자, 그게 196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뉴욕 타임즈에 그런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요 하나 때문에 퍼셉트론. 이게 지금 제가 되게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퍼셉트론이 정말 획기적인 이론이었어요, 당시에.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선을 곡선으로 바꿔주는 이론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려워요. 근데 이 수학은 또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게 수학 알레르기가 걸려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공식으로 설명 안 드립니다. 수학 공식을 설명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컨셉만 아시면 됩니다. 이 수업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세 번째 요 사람이 또 중요합니다. 자, 이 시기에 잊을 수 없는 이분 민스키 교수님 살아 계십니다. 마빈 민스키. 자, 마빈 민스키 하면요. 이 AI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장이죠, 거장. 약간 비유를 들자면 지금 생김새도 비슷한데 영화계 스필버그, 스티븐 스필버그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영화계 제임스 카메론 그 아바타 만든 사람이요. 그런 느낌의 사람입니다. 마빈 민스키. 더야만 더했지. 자, 이분은 지금도 캐나다 토론토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거기 계시죠, 이분이. 자,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인간의 지식이 기호화돼 있으니까 이 기호주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의 개념을 확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딱 요 74년까지잖아요. 70년에 뭐라 얘기를 했냐면, 자, 이제 한 3년에서 8년쯤 지나면 이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간의 일을 대체할 수 있는 AI가 자, 이제 등장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등장했나요? 이 시기에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건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드웨어가 딸렸어요, 하드웨어가. 자, 우리가 지금 AI가 왜 이렇게 급속도로 퍼졌냐? 자, 이 3박자가 맞아야 돼요. AI가 퍼지려면 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있으려면 3박자가 맞아야 돼. 뭐가 맞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맞아야 돼요. 소프트웨어가 이제 뭐냐면 모델링 이런 거. 지금 이 사람들처럼 신경망 퍼셉트론을 개발한다든지 자, 이런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있어야 돼. 이 소프트웨어 SW예요. 두 번째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돼. 자, 이거 손으로 계산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손으로 계산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예, W에 이거. 예,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팅 능력.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자, 당연한 건데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데이터. 자, 데이터가 없으면 여러분들 네, 이 데이터 재료 같은 건데 이거 DATA예요.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리 컴퓨터가 있고 아무리 이걸 풀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있어도 데이터 없으면 말짱 꽝이죠,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기에는 데이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수학적인 계산이 가능한 하드웨어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만큼 오래 걸렸냐? 제가 나중에 이거 말씀을 드리는데 당시에 이 가장 빠르게 슈퍼컴퓨터 당시에 한 74년, 75년 자 이런 간단한 남자냐 여자냐 연산을 3일 걸렸어요. 3일. 3일 걸렸다는 게 뭐냐? 자 3일 전에 이거를 탁 스타트하고 집에 가서 사흘 밤을 자고 다시 컴퓨터 앞에 돌아오면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밥 먹고 오면 완성이 됐다. 완성됐는데 열어보니까 에러가 났다. 그럼 또 3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가 당시에 모델링을 못 따라온 거죠. 자,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그래 사람들이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당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10년 내로 자, 컴퓨터가 체스 챔피언이 이길 거다. 정말 이겼냐? 뭐 이기긴 했는데 훨씬 이후의 일이죠, 사실은. 자, 컴퓨터가 수학적 정리를 발견하고 증명할 것이다. 자, 이건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챗 GPT에 너무나 열광하는데 걔네들이 새로운 걸 발견하고 새로운 걸 증명한 수준은 아니에요. 빠르게 찾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0년대잖아요. 20년 내에는 기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자, 70년을 기준으로 20년이면 90년대죠. 1990년대. 이때도 그렇지가 못했죠. 여러분들 90년대 태어나지도 않았겠지만 그때 기계가 사람의 일을 다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사람들이 요 시기까지 굉장히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고 자 70년대 이제 70년대가 되면 우리가 그 베트남 전쟁이 있었던 그 시절이죠. 자 그때 이런 수학적인 문제를 풀고 증명하는 그래도 AI 기계들이 그 AI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그랬다. 뭐 이런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제가 기계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계가 개발이 되었느냐? 자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계는요. 자 바로 여기 그 저기 논리 우리가 이론가라는 요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요 논리 이론가라는 프로그램은 자 여러분들 뭐 어떤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선택하고 방법을 시도하고 이론을 선택하고 뭐 대안을 시도하고 해서 종료하는 요런 하나의 로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로직. 예. 요런 것들을 이런 프로그램의 흐름도 우리가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데요. 자, 요런 것들을 개발해 내면서 뭐 예를 들면 문제 같은 거 하나 넣으면 답이 나올 수 있게 이런 과정들. 자, 이게 하나의 초기의 인공지능 시스템이었다.
논리이론가. 이걸 지금 논리이론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전엔 사람이 다 선택하고 사람이 다 시도하고 그랬잖아요. 요 프로세스를 정해놓으면 문제를 하나 집어넣으면 걔가 알아서 착 처리가 돼서 쫙 나오는 거예요. 안 되면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자, 요게 이런 게 하나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초창기에 우리가 74년까지였죠? 요 시기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운이 안 되니까 좋네요. 그래도 74년까지의 요 시기에 잠깐만요. 예. 요 시기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건 마이신이에요. 마이신. 자, 이 마이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이신 하면 혹시 저기 들어보신 분들 있죠? 약 이름이잖아요. 마이신. 자, 이 마이신은 우리 귀 뚫고 막 귀걸이 하시는 분들 마이신 많이 복용하시죠? 자, 이 마이신이 뭐냐? 이 굉장히 이게 우리가 요 시기에 중요한 건데, 자,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마이신을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두 개 용어를. 마이신은 전문가 시스템이다. 자, 그러면 전문가 시스템이 뭐냐? 자, 이거는 제가 지금 판서를 써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글씨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자, 제가 최대한 써드릴게요. 자, 이건 뭐냐? 특정 분야의 지식에 대해서 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거나요. 잘 써지네요, 또. 해결하거나, 안 써지네요. 또, 질문에 답을 답해주는 거. 해결하거나 답을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분야가 아니라 특정 분야. 그러니까, 특정 분야. 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아주는 거는 요즘에 뭐 있습니까? 챗 GPT 있잖아요. 그럼 챗 GPT가 전문가 시스템이니까 아니요. 챗 GPT는 전문가 시스템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챗 GPT는 특정 분야를 찾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분야 다 찾아주죠. 의학부터 뭐 경제학, 뭐 부동산 사도 되나요? 물어볼 수도 있고, 맞죠? 학교 가도 되나요? 물어볼 수도 있고. 자, 그게 아니라 특정 분야. 야, 이 마이신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뭐였냐면, 자, 전염성 혈액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자, 이거 제가 써드릴게요. 전염성 혈액을 진단하는. 그러니까 전염병 우리가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 중에서 그 우리가 혈액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염되는 질환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이 질환을 우리가 진단하는 이 시스템을 당시에 마이신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자, 이거 오래전에. 이게 언제 개발했냐? 이게 1972년도예요. 1972년도. 자, 스탠퍼드에서 개발했습니다. 야, 스탠퍼드 아시죠? 이 이자예요, 이자. 1972. 이거 무지하게 안 써지네. 예, 1972년도. 자, 스탠퍼드에서 개발한 건데, 자, 이건 뭐냐 하면, 자, 여기 의사 선생님 대신에, 자, 환자들마다 증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열이 난다, 뭐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자, 이런 600여 개의 진단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머리가 아픕니까? 네, 아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두통이 있습니까? 네, 아니요. YS, YN.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면 지금 열이 납니까? 네, YN. Y는 yes, or no죠. 자, 그럼 열이 나면 지금 체온이 뭐 37.9도 이상입니까? yes, no.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양자택,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이진이라는 게 이런 거죠. 바이너리. 자,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하다 보면 이게 당신은 전염성 혈액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주는. 또 이제 뭐 치료 방법까지도 제시해주는. 자,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굉장히 이게 지금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1972년도에 베트남 전쟁 있을 때 이런 걸 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지금도 우리가 의료 AI라고 하면 이런 전문가 시스템을 생각보다 많이 활용합니다. 자, 다만 지금 이거는 이 마이신 전문가 시스템 이유는 요 혈액암만 질환을 할 수 있는 거죠. 혈액암이 아니라 전염성 혈액 질환만. 만약에 이게 뭐 코비드라든지 뭐 아니면 암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걸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특정 분야만 해결이 가능했다. 자, 이런 거를 만들었다라는 거.
자, 이게 당시 굉장히 혁신적인 거였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 시기에는 그 앞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시기에는 자, 이런 성과가 뭐가 있었냐? 자, 크게 보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등장했고, 자, 이런 논리 이론가라는 하나의 로직, 우리가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자, 문제를 넣으면 답이 나오는 이런 시스템도 자동화된 시스템 비슷한 걸 만들었고, 또 한 가지가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 전문가 시스템이 뭐냐? 마이신이었다. 마이신이 뭐냐? 특정 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그 중에서도 특정 분야는 바로 의학 분야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염성 혈액 질환을 진단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런 하나의 600개 규칙으로 구성이 돼 있었다. 자, 이런 것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이렇게 막 발전했는데 왜 그러면 베트남 전쟁이 언제입니까? 한참 전이잖아요. 왜 아직도, 왜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1980년대에 왔었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왜 최근에 와서 이게 등장했냐? 자, 왜 그랬을까요? 자, 두 번째 시기.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두 번째 씬, 이 장면은 자, 79년, 74년까지였잖아요. 74년부터 1974년부터 연도 중요합니다. 9 아니에요, 7이에요. 74년부터 1980년대까지. 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군사 정권이 일어나고 요 시기예요. 딱 요 시기까지 뭐가 있었냐? 자, 인공지능에는 첫 번째로 암흑기가 왔다. 자, 요 제목을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요 제목에서 많이 유추하는데, 자, 제목에 첫 번째 암흑기가 있었으니까 어떻습니까? 두 번째 암흑기도 있겠죠. 자, 우리가 암흑기가 한 번만 있었으면 첫 번째 암흑기를 말 안 쓴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암흑기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자, 어쨌든 자, 잘 될 줄만 알았는데 80년대 안 좋았다. 예. 비트코인 떡락하듯이 요 시기에 한 번 위기가 온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거의 이 바로 이전 시기 한번 생각해 보시죠. 74년 바로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자,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뭐라 얘기했었냐면, 자, 한 80년대가 되면 이제 AI가 막 돌아다닐 거라고 이 마빈 민스키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대학자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제는 뭐 사람이 일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불과 얼마 전까지 한 거예요. 근데 암흑기가 왔어요. 왜 그랬냐?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컴퓨터의 성능하고요, 하드웨어, 이게 딸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 제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녀석이 발달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 충분 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컴퓨터의 성능하고 하드웨어는 굉장히 필수적인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요. 자, 이 한스 모라벡이라는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라벨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한스 모라벨. 잘생겼죠? 자, 이 사람이 뭐라 얘기를 했냐면 모라벨의 역사를 지난 시간에 뭐였죠? AI한테 쉬운 거는 인간한테 어렵고 인간한테 쉬운 거는 AI한테 어렵다. 그럼 어떤 게 인간한테 쉽고 어떤 게 이 기계한테 쉽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남자냐 여자냐 인간한테는 되게 쉬운 거예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 한스 모라벡을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0.01초 만에 이거 하시잖아요. 그쵸? 이분이 지금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이분한테 끌린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딱 봐도 지금 남자분이시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0.01초도 안 걸리는데, 자, 컴퓨터를 연산을 하는데 자그마치 며칠이나 걸렸습니다. 문제가. 왜냐? 하드웨어가 안 따라주는 컴퓨팅 파워가.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날에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자, 지금 이 이전 시대 사람들이 앞으로 20년 후면 컴퓨터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다. 자, 뭐 인간이 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딥러닝 지금 시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시대는 두 가지가 끌어가고 있어요. 딥러닝하고 내가 볼 때는 사실 모델로는 딥러닝과 머신러닝인데 자, 딥러닝하고 지금 자연어 처리 이게 지금 NLP라고 하거든요. 이 자연어 처리 이게 지금 21세기에 이게 포커스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 두 개가 지금 4차 산업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딥러닝도 마찬가지고 자연어 처리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많은 데이터 양이 필요합니다. 학습이라는 걸 시켜야 돼, 학습. 자, 학습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한테 교육시키듯이 AI한테 이 패턴을 계속 학습을 시킵니다. 이제 남자 패턴을 학습시키고 여자 패턴을 학습시키면 AI가 드디어 탁 보자마자 아, 이건 남자처럼 수염 있고 하니까 남자네. 이렇게 특징을 추출해내죠. 우리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피처, 특징이라고 그래요. 이 사진에서 특징을 추출해낸다고요. 이 수염 자국 있고 머리 좀 발라당 까졌고 이분은 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려면 무지하게 학습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이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컴퓨팅 파워도 있어야 되고 이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딥러닝 자연어가 당시에도 자연어 처리 그 이론이 그럼 없었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러면 왜 안 했냐? 예, 그만큼의 데이터도 없었고 그만큼의 컴퓨팅 파워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뭐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학적인 증명을 하는 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산기처럼 연산 기능은 뛰어나요. 근데 인간한테 쉬운 걷기나 이미지 인식 우리는 눈으로 보면 금세 파악하는데 이런 거 엄청 어려워했습니다. 개냐 고양이냐 이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에 뭐가 있었냐면 그 알렉사넷이라고 있었어요. 알렉사넷 그 저기 뭐야 저기 저 구글에서 알렉사넷을 만들었고요. 알렉사넷이 뭐냐면 딥러닝 이름입니다. 참고로 이미지를 분류하는 이때 막 미친 듯이 환호했어요. 그때 구글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막 울면서 왜 개냐 고양이냐를 99.5% 확률로 구별해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딱 보고 굉장히 빠르게 이건 개다, 이건 고양이다, 이걸 구별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게 AI한테 이미지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자, 지금은 그때보다 더 뛰어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공지능 연구하는 기관이나 학계 지원이 끊어져요. 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지원이 끊긴다. 연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겨울이 찾아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First AI Winter. 자, 여기 지금 휴먼 나는 겨울이야 이러고 있어요 지금. 눈이 내리고 있고 삭막합니다. 색깔도 지금 그레이 색깔이죠. 겨울이 찾아온 거예요. 암흑기가. 네. 자, 이때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암흑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그 뭐냐 그래도 그 버틴 사람들이 또 저기 승리합니다. 그 우리 주식 같은 것도 보시면 뭐 제가 주식을 지금 종려하는 게 아니라 그 남들이 잃을 때 투자한 사람들이 또 잘 버티고 하다 보면 나중에 대박 나기도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지 않고 여기 남아 있던 사람들은 지금 인공지능의 대가이신 그 외국 교수님들은요. 자, 남들 망할 때 지원 끊겨갖고 겨울이라고 이제 다들 다른 거 찾을 때 예, 이분들은 그 배달 민족 이런 거 안 하시고 공부를 계속 한 거예요, 남아서. 오토바이 안 타고. 그러니까 지금 대가가 된 겁니다. 자, 이 초창기 인공지능 연구는요. 보시면 결국은 추론하고 탐색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결국은 여기 좀 적어 드릴게요. 자, 추론하고 탐색이 원래 핵심이었어요. 추론, 탐색. 아, 이거 한국말 되게 안 적혀지네, 이거. 탐색. 자, 이게 초창기, 그러니까 과거에. 근데 이게 지금 다 하나같이 추론하고 탐색은 자,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경우의 수랑 관계가 있어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예. 잘 알아보시기 힘드시죠?
예, 쓰는 저도 지금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자, 경우의 수랑 관계가 있다. 자, 경우의 수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 복잡. 자, 예를 들면, 자, 제가 예를 들면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 되게 많을 텐데 그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한다. 무지하게 복잡하죠, 제가. 그 지하철로 가는 게 아니라 뭐 걸어갈 수도 있고 뭐 어떤 블럭에서 꺾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게 근데 이 복잡한 일을 자, AI는 어떻게 했냐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복잡한 경우의 수를 바로 직관적으로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AI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전부 다 계산을 해요. 자, 이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 저희는 눈으로 보고 이걸 저희가 경우의 수를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예를 들면 머리카락의 개수가 몇 개라서 눈썹의 개수가 몇 개라서 눈썹과 눈썹과의 거리가 몇이라서 얘는 남자다라고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맞죠? 근데 AI는 이걸 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머리카락이 몇 개고 주름은 몇 개고. 자, 그러니까 실용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컴퓨팅이. 자,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한계가 추론 탐색의 경우의 수, 복잡한 이런 계산을 일일이 다 계산했다. 야, 이거고 두 번째는 자, 전문가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전문가 시스템 마이신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좀 써드릴게요.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자, 대표적인 우리가 마이신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우리 혈액질환, 감염성 혈액질환, 우리가 그 진단하는 이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자, 왜냐하면 이게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자, 적용이라고 쓸게요. 그냥 적용 제한. 이게 제한됐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질병이라는 게 전염성 혈액 질환이라는 게 뭐 한두 종이겠습니까? 암만 해도 암 있죠. 암 캔서. 엄청 많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치면 질병이 무지하게 많다고요. 자,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자, 우리가 단순히 yes or no로만 하니까 우리가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는데 이 전문가 시스템이 역할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뭐냐 하면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문가 시스템에. 이게 두 번째 단점인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줄게요, 제가. 자, 경험을 통한 학습의 능력이 없었다. 자, 경험을 통한, 무지하게 안 써지네요. 경험을 통한, 통이에요, 통. 답답해. 자, 학습 능력이 없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지금 AI라면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지금 그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구글 번역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그 우리 번역 시스템으로 구글 같은 거 쓰잖아요. 팝하거나. 자, 얘네들 보시면 이 사람들의 번역하는 그 내용들을 계속 얘네가 학습합니다. 그래서 신조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새롭게 찾지 않더라도 뭐 신조어를 얘네들이 해석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자, 언어량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새로운 언어들이. 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전문가 시스템은 그게 아니라 yes or no니까 자, 이런 거를 매번 찾아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 비효율적이죠. 맞죠? 근데 지금 AI들은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왜 망했냐? 자, 추론하고 탐색하는데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한데 일일이 계산했더라. 망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 뭐 메뉴가 많은 가게는 망하잖아요. 좀 맛있는 맛집이면 대표 그 탁탁탁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야. 두 번째는 전문가 시스템을 적용하는 영역의 제한도 있었지만 얘네들이 경험을 통해서 학습한 시스템이 아니었다. X 해줄게요. 아니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게 있었다 정도예요. 이거 세 번째는 꾸준한 연구는 다른 이제 세 번째 식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 1980년대 팔자예요, 팔자.
예, 눈사람 모양이죠. 누가 봐도. 그다음 1987년. 예. 자, 요 시기에 제가 요 사이에 태어났네요, 저는. 자, 꾸준한 연구가 있던 요 시기에. 자, 87년이에요, 7년. 딱 요 전두환 대통령까지 시기네요. 예. 자, 1980년부터 87년.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기네요. 맞죠? 자, 요 시기에 이제 세 번째 시기입니다. 자, 요거 사실 요 앞에 써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밑에 쓴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80년까지 74년부터 80년까지 암흑기가 있었고요. 그 암흑기를 지나서 꾸준한 연구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래도 어찌어찌 끈을 잡고 놓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유치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치호. 그다음 유치호와 브라이언스. 그러니까 사람이 유치호와 브라이손.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이 뭐였냐면 이거 알아둬야 돼. 유치호와 브라운슨이 뭘 했냐면 역전파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이게 진짜 이게 대박인 거라고요.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퍼셉트론만큼 대박이에요, 이게. 이걸 대박 터뜨렸습니다. 요 시기에 꾸준한 연구한 사람들이. 이 브라운슨이라는 사람이. 자, 이 역전파는 뭐냐 하면 이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게 그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이 층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 모양들 많이 보셨죠? 요 지금 보이는 요거. 이게 신경망이라는 놈인데 이게 이것도 설명드리면 긴데 우리 아까 X 하나 Y 하나였잖아요. 제가 설명드릴 때 제가 예시 들면서 근데 얘를 이제 직선이 아니라 곡선 형태로 꺾으려면 요 히든 레이어라는 놈을 하나 숨깁니다. 자, 히든 레이어 요 은닉층이라고 은닉층. 자, 이 히든 레이어가 뭐냐?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 층인데 은닉층이에요. 이 히든 레이어가 많아지면 뭐가 생기냐면요. 좀 전문 용어로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이 부분은 베니싱 그레이디언트라고 해서 기울기 소실이라는 게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을 하면 얘가 많잖아요. 이게 이제 레이어 층이라고 그래. 이걸 이제 층이 많으면 3개 이상이면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그래요. 다층 신경망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이 층이 많으면 얘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요 3개 들어갔고 요 답이 3개 나오는데 요 층 하나만 들어가도 요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아까 저기 이 바로 직전 시기에 쫄딱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 경우의 수를 계산이 복잡한데 이거 다 일일이 계산하다 보니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니까 요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역전파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이 역전파 알고리즘을 개발한 거예요. 백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이 역전파가 뭐냐? 자, 이 히든 층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이 층이 여러 개면 일일이 계산을 못 합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결과에서 거꾸로 돌아가면 하나 정도는 계산이 가능해요, 사실은. 그걸 기준으로 그전 것도 계산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한 건데 이게 좀 설명하면 무지하게 길어서 컨셉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이게 뭐 조금 정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신경망에서 출력 뉴런, 요게 이제 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X, Y, Z가 출력 아웃풋이야, 아웃풋. 출력 뉴런의 오류, 에러. 이거를 계산하는 과정을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입력 레이어를 거꾸로 되돌려서 조정된 가중값,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가중값을 찾아가는 거다. 요거를 이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브라이언슨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대박을 터뜨립니다. 이게 진짜 금값 터지듯이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요 시기에 꾸준한 연구라고 이제 연구가 그러니까 이게 연구비 끊긴다고 연구를 끊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또 열심히 했다고. 이 할아버지 아까 저기 뭐 별 볼일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 사회과학자예요. 사회과학자. 사회과학자가 뭐냐면 경제학 뭐 이런 거 있죠. 자, 사회학 이런 거. 사회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사회과학에서 쓰는 기계학습을 이제 응용 분야를 만든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폴 워버스라는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이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을 만든 다음에 뭘 만드는 이걸로 박사학위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전문가라고 하면 박사 정도는 나와야 이 학위논문 이걸 뭘 썼는지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이 역전파 알고리즘 썼구나.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뭘 만들었냐면요. 이거는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참고. 이걸 만든 사람이 이거. RNN. 뭔지 아세요? Recurrent Neural Network. 예,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Recurrent Neural Network이라고 우리가 시간 계열에 대한 딥러닝이 있거든요. 네, 요거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펄 로브스가. 이걸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무지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 어쨌든 간에, 네, 이, 이 사람이 이제 다층 퍼셉트론의 역전파 알고리즘을 조금 더 이제 정교화하기 시작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보셨던 모라벡 있죠? 그 모라벡이, 컴퓨터가 근데 이 연구들 이렇게 연구는 좋은데, 컴퓨터가, 아직은 컴퓨팅이 딸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네, 여기서 좀 써드릴게요. 같은 시기니까. 자,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슈퍼컴퓨터 있죠, 슈퍼컴퓨터. 여러분들도 슈퍼컴퓨터 하면 무지하게 환상을 갖는다고. 슈퍼컴퓨터. 자, 슈퍼컴퓨터가 이 고성능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지금도 슈퍼컴퓨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름도 다 달려 있어요. 뭐 철이 영수 이렇게 이름 달듯이. 이때 당시에 슈퍼컴퓨터가요. 그 저기 한 130 메가 IPS인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2011년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2011년 컴퓨터 쓰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2023년인데. 이때 우리가 10,000 메가 IPS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가 그 슈퍼컴퓨터가 한 130 정도였고 지금이 한 10,00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00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일반적인 데스크톱, 이 당시에는 데스크톱 PC도 흔하지 않던 시절인데 1메가였어요. 1메가 속도가. 그러니까 지금의 10,000분의 1이에요. 10,000분의 1.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금 1시간 걸릴 걸 가지고 그때는 10,000시간이 걸렸다. 자, 10,000시간이면 거의 사람의 평생에 걸리는 시간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또 이제 연구한 게 뭐가 있었냐? 이 시기에 87년까지 이 시기에 뭐가 있었냐? 자, 알랭 꼴메르라는 사람이, 자, 누가 딱 들어도 꼴메르 어떻습니까? 프랑스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랑 드롱 뭐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알랭 이런 성인데 이게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 예. 히틀러가 독일 사람이듯이 누가 들어도 프랑스 사람이죠. 미국 사람이 이런 이름 안 지어요. 알랭 꼴메르라는 사람이 이때 뭘 만들었냐면, 자, 논리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프롤로그라는 건데, 자, 이게 그 전에 이제 리스비라고 있었어요. 요거를 발전시키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 개발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 개발했던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 아까 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파이겐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요. 에드워드 파이겐 바움. 자, 요 사람이에요. 에드워드 파이겐 바움. 이 사람들이 바움자 들어가면 독일 사람 아니냐. 누가 봐도 미국 GT 성조기가 있죠. 지금 누가 봐도 이 성조기인가 미국 사람이죠. 자, 누가 봐도 성조기가 있습니다. 뒤에 지금. 자, 이 사람이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눈으로 확인 가능한 의료 진단 시스템을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어떤 다른 비즈니스 모델에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여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1 엑스콘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상용 전문가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거는 뭘 했냐면 나중에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주문할 때 우리가 일일이 다 저 리스트 찾아서 그 지금 보시면 용산 옛날에는 우리 진짜 용산 가가지고 그 용팔이들한테 하나하나 부품 사가지고 하셨거든요. 컴퓨터 조립할 때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과거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저기 뭐 다나와나 이런 걸로 다 여러분들 온라인 배송해서 조립해서 쓰시잖아요. 자, 이때 새로운 컴퓨터에 대한 주문을 조절하는 거, 바꿔주고 하는 거, 이런 작업을 상용 전문가 시스템 R1, 엑스코니블 얘가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4천만 달러 어마어마하게 절약을 한 거죠. 요거 하나 개발해가지고. 자, 그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슬라이드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더니 이제 인공지능의 두 번째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한번 오고 아까 두 번째 겨울이 온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겨울은 언제 왔죠? 자, 74년부터 80년까지가 첫 번째 겨울이었고 두 번째 겨울은 언제냐? 1987년부터의 구자입니다. 87년부터. 예, 눈사람이에요. 87년부터 언제냐? 1993년까지. 93년까지. 자, 요 시기까지. 자, 요 문민정부, 우리나라에서는 문민정부가 딱 들어온 시기예요. 김영삼 대통령 시기예요. 자, 요 시기까지에 또 한 번 암흑기가 옵니다. 이때 왜 암흑기가 왔냐? 이때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하드웨어 때문입니다. 근데 하드웨어가 없었냐? 하드웨어가 없었던 건 아닌데, 자,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87년부터 93년까지 어떤 시기였냐? 엄청 살기 좋은 시기였습니다. 황금 시기. 자, 이때 뭐가 있었냐? 자, 애플 컴퓨터, IBM의 데스크탑 이런 게 막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PC라고 불렀어요. PC. PC가 뭐예요?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라는 뜻이죠. 개인 컴퓨터.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뭘 했냐면 컴퓨터라는 게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쓰는 거였어요. 회사. 자, 그런데 이 시기에는 이제 애플이나 IBM에서 개인용 컴퓨터, PC라는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능이 좋은 애플이나 IBM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자, 이렇게 어떤 프로그래밍을 만들어서 이게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 학습도 어려운데 데이터가 있어야 학습을 하잖아요. 이거 어려운데 예측 확률도 떨어지는데 얘보다는 사람들이 그냥 집에 누구나 이런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씩 컴퓨터를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시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기관이 어떻게 하면, 이 국가기관이 나쁜 놈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일수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 프레트 이거 인공지능에 주면 안 되겠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실용적인 결과를 낼 수 있게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우리나라 더하면 더했지. 자, 프로젝트에 투자를 돌려서 어떻게 합니까? 로봇공학에 투자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투자하던 자금줄을 탁 끊어버리고 로봇공학, 이때 또 이런 게 또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 공부하는 학자들이 또 밀물 빠지듯이 그냥 쫙 빠지는 거예요. 쫙 빠져갔습니다. 자, 요 시기가 93년 시기상으로 그렇다. 자, 마지막 이제 이 인공지능 신경망 개발과 인공지능 붐 이제 마지막 시기인데 요 이제 과거에서는 자, 이 시기를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94 우리가 아까 93년까지였죠. 그러니까 94년부터예요, 이제. 1994년부터. 자, 이제 지금까지는 지금 시기까지는 이제 인공지능의 붐 시기다. 자, 붐업 막 이제 막 폭발적으로 발달되는 시기다. 자, 이때 무슨 그럼 도대체 왜 갑자기 붐이 일어났냐? 사람들이 이 바로 직전까지 퍼스널 컴퓨터를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PC를 쓰고 있었는데 애플이나 IBM PC를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와서 인공지능이 붐이 왔냐? 자, 이겁니다. 이분 제프리 힌튼. 아, 죄송해요. 아까 제프리 힌튼 요 분이 토론토 대학에 계세요, 지금. 토론토 대학. 예. 그래 토론토 대학이 되게 인공지능 괜찮아요. 토론토 대학. 예. 제프리 힌튼이 뭘 했냐? 제프리 힌튼 하면 여러분들 수식어가 이거죠. 딥뉴럴 네트워크. DNN을 개발하신 분이 제프리 힌튼 컨버런스 뉴럴 네트워크 정확하게는 CNN 컨버런스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니지만 고도한 사람이에요. 무지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몇 가지 요 시기에 왜 갑자기 그러면 94년 이후부터 신경마비가 갑자기 떴냐? 자, 이제 일본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쿠니코 후쿠시마 이 사람이 사람 이름이에요. 후쿠시마 그 원자로 터진 데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쿠니코 후쿠시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방송 뭐예요? NHK NHK. NHK에 이 사람은 그 방송기술 연구소라는 게 있었어 당시에.
이 일본에서는. 일본도 AI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죠. 그러니까 거기 컴퓨터 과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80년경에 자 우리가 이 허블이라고 하는 거 있죠. 허블하고 비셀이라는 그 사람이 고양이 실험이라고 해서 이 이전식인데 자 지금 이렇게 시각 피질 그러니까 우리가 요 지금 사진을 요 끝에 있는 모양 이 대각선 모양 원형 모양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레이어 층이에요. 이게 지금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우리가 설명하는 건데 자, 요렇게 이게 인간의 시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예를 들면 사과라고 하면 시각 피질만 보면 색깔만 구분하는 피질이 있고요. 피질이 뭐냐면 뇌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인간 컴퓨터의 CPU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둥근 요 외곽선만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안에 꼭지만 보는 게 있고 이런 식이에요. 이 인간의 이 피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입체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층으로 나눠서 본다고. 자, 요거를 참조해서 뭘 만들었냐면 이제 그 허브랑 비셀이 만든 게 코트니트론이었는데 얘보다 훨씬 좋은 네오 코트니트론이라는 그러니까 네오라는 게 초월한다는 뜻이잖아요. 코트니트론이라는 놈을 초월한다라는 의미였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허브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코트니트론보다 더 좋은 야 이거 정말 좋은 거야라고 막 이게 일본 사람이 이 네오 코트니트론을 개발은 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이게 뭐였냐? 이 지금 요 설명하는 게 이게 약간 컴퓨터 비전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패턴 인식이고 요걸 이제 어떻게 이제 합성곱으로 보면 그러니까 CV라고만 쓸게요. 이게 컴퓨터 비전이에요. 그리고 얘를 신경망 이론으로 합성곱의 그 컨버루전의 이론으로 보는 게 CNN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얘는 패턴 그래서 이게 이 지금 심볼을 하나 딱 보여주면 얘를 인식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조금 이거 신경망이라는 녀석이 이게 보통 놈이 아닌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살짝 바뀝니다. 자, 그러다가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었냐면 호필드라는 사람이 자 이거 자기 이름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호필드라는 사람이 호필드 넷이라고 하는 이제 신경망을 하나 개발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신경망을 이제 하나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봐가지고요. 출력을 다시 입력값으로 하는 이 되먹이는 이게 이제 리커런트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아까 RNN 말씀드렸잖아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되먹이는 방식. 자, 그래서 출력값을 입력값이 있고 입력은 x라고 하죠. 출력은 y면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다시 피드백이라고 해서 네, 이걸 이제 되돌아간다고 해서 리커런트라고 그래요. 이런 걸 하나 만들어냅니다. 자, 그랬더니 제프린튼이 유명한 제프린튼 토론토 대학의 제프린튼 이 학자가 드디어 이 그 볼츠만 머신이라는 걸 발표해요. 볼츠만 머신. 예. 이 볼츠만 머신이 사실 좀 됐어요. 90년대 이론인데 저도 이걸로 뭐 예전에 논문도 쓰고 그랬었는데 자, 볼츠만 머신이 쉽게 얘기하면 그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 바로 전 단계의 알고리즘이 볼츠만 머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볼츠만 머신이 그러니까 이 제프린튼이 뭘 발견한 건 아니고요. 요 호필드 넷에다가 요 그 저기 뭐죠? 그 신경망 알고리즘을 하나 넣은 게 바로 볼츠만 머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공부를 위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시기에 신경망이 무지하게 지금 개발되고 있었다. 그래서 네오코트니트론이 개발되고 호필드라는 사람이 또 호필드 넷을 요 피드백을 주는 되먹여주는 요 구조를 개발했더니만 제프린튼 이걸 날름 주워 먹어가지고 주워 먹었다면 좀 그렇지만 예 바로 볼츠만 머신을 개발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요 다음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나오네요. 이분 소름 끼치는 분. 얀 르쿤. 이 저기 신경망에서는 얀 르쿤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사람은 이 미국에 이제 그 통신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주식이 막 뜨는데 AT&T라고 아실지 모르겠네. N자는 아예 안 써지네. AT&T라고 있어요. 미국 통신회사죠. 자, 여기서 이 얀 르쿤이 르넷 5라고 하는
컴퓨터 비전에 바로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한 요 시스템을 개발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였냐면 처음에 이 얀 르쿤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우편 코드 있죠, 우편 코드. 우편 코드 우리 손으로 손글씨로 우편 코드 작성하잖아요. 당시에는 이메일이 없고 편지를 썼을 거 아니에요, 레터. 편지 안에 우편 코드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숫자가 다 사람들 손으로 쓰니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인식하는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개발을 한다고요, 이 안루쿤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저거 쓰잖아요. 그 데이터 뭐냐? 저기 손글씨 데이터 쓰죠? 마인트 데이터, 손글씨.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게. 그때. 그때 우편물 코드라고 그게. 손글씨 그 데이터. 여러분들 뭐 저기 저 뭐냐? 예제 데이터로 유명한 데이터 있어야 할 때 손글씨 데이터 치면 나와요. 이 사람이 만든 거 이게. 르넷 만들 때. 그 르넷이 뭐냐? 자,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상에서. 볼츠만 머신 아까 그 제프린트 말씀드렸죠? 그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디벨롭 합니다. 그래서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 이게 이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가 지금 가장 대세야,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인공지능, 특히 센서를 이용한 컴퓨터 비전 분야의 인공지능은 다 얘가 기본이에요, 지금.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확장하냐? 고구조입니다. 좀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누가 만들었냐? 얀 르쿤이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획기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붐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 때문에, 얀 르쿤 때문에. 요 벤지오는 제자였습니다, 얀 르쿤의. 자, 이 두 사람이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를 개발하면서 인공지능의 붐이 지금 온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알파고가 있을 수 있었고, 여러분들 지금 GPT 챗도 있을 수 있는. 물론 이제 GPT 챗은 물론 컴퓨터 비전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자, 이게 엄청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가 처음에 지금 이런 게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예요. 지금 보시는 요 지금 층이. 그러니까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딥러닝이에요. 지금 보시면 입력층 X층이 하나 있고 지금 출력층 Y층이 있고 그 사이에 히든 레이어가 1, 2, 3가 있잖아요. 자, 지금 히든 레이어가 3개만 들어가도 난리 납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난리가 소름. 보세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지금 소름 끼치죠. 지금 입력층 몇 개 들어가죠. 살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만 들어갔는데 8개 X 팩터로 Y를 지금 예측해야 되는데 은닉층 3개를 집어넣었더니 이게 계산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쓰는 우리가 3개부터 히든레이가 3개부터 딥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하는 거는 막 50 몇 개씩 들어간다고요.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vanishing gradient.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가 발생해요. 자, 지금 보시면 자, Y의 가장 앞에 있는 거는 역전파로 계산이 가능한데 레이어가 많아지면 뒤에 있는 건 이제 희미해져요. 그죠? 요런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앞에 입력층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 문제를 요 시기에 이제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 이후에 렐로 함수, 이 유명한 렐로 함수, 이게 개발돼요. 렐로 함수. 이 렐로 함수는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너무 길어져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빅낙괴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제가 운영한 유튜브인데 빅낙괴를 들어오시면 제가 빅데이터가 나온 괴물 빅낙괴거든요. 거기에 렐로 함수를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이 렐루라는 놈이 발견되면서 이게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함수라는 놈인데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고 LSTM LSTM 자, 요거 풀네임이 뭐냐면 롱텀 숏텀 메모리라는 거예요. 장단기 구조, 인간의 장단기 구조를 사용해서 요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장단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기억은 오랫동안 간직하고 중요하지 않은 단기 기억은 우리가 날려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다 기억하면 머리가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빛나게 요거 하나 건져가시는 거잖아요. 요런 거 오래 남죠. 자, 가중치를 주는 거죠.
자, 이런 걸 주면서 해결을 하는 이런 방식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의 붐이 왔다. 드디어. 예,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슬라이드는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